주식시장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아마 대부분은 화려한 기술주나 그 왜 로켓처럼 확 솟아오르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을 생각하시겠죠? 네, 그쵸. 거의 무조건 그쪽을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좀 완전히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아, 다른 곳이요? 네, 우리 삶이랑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그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 이야기거든요. 아, 소비재요? 보통 마트 가면 카트에 무심코 담는 그런 브랜드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기업들입니다. 이 지루해 보이는 거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대체 어떤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묵묵히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매일 그 제품들을 사면서도 이 기업들이 안에서 얼마나 정교한 재무적 결단을 내리고 뼈를 깎는 전략적 전환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잘 안 보이니까요. 맞아요. 기술주들이 막 혁신을 이야기할 때 이 거대한 소비재 공룡들은 세대 교체나 소비자 취향의 급격한 변화라는 생존의 위협이랑 직접 싸우고 있거든요. 단순히 예전 이름값에 기대서 배당금만 주는 시대는 진짜 끝졌습니다. 지루함 속에 숨겨진 생존 본능이라 이거 되게 흥미로운 역설이네요. 그럼 첫 번째 거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디부터 볼까요? 미국 맥주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모델로 아시죠? 네. 그 모델로의 모기업인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아,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요?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겉보기엔 되게 탄탄해 보이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꽤 골치 아픈 장벽들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어떤 장벽들이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인 세대 교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전 세대만큼 알코올 소비를 안 하거든요. 아, 확실히 술을 덜 마시는 추세이긴 하죠. 무알콜도 유행이고요. 네,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주력 상품인 모델로가 멕시코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세 위협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꽤 험난하네요. 그런데 거기에 내부적인 짐까지 더해져 있었죠, 아마. 네, 회사 안쪽 상황은 어땠나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사실 오랫동안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와인이랑 증류주 브랜드들을 너무 많이 떠안고 있었거든요. 아, 돈 안 되는 브랜드들이요? 그렇죠. 수익성은 계속 떨어지는데 경영진의 시간이나 자본은 계속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소비가 줄고 관세 폭탄 불안감이 있는데 안에서는 그 돈 안 되는 자산들이 이익률을 막 갉아먹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야 하는데 연료는 막 떨어져가고 바구니 안에는 쓸모없는 모래주머니가 잔뜩 실려있는 꼴이었죠. 모래주머니 비유 딱 맞네요. 근데 정원사가 병든 가지 때문에 나무 전체가 시들게 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장부를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수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 2026 회계연도, 그러니까 2월 28일 마감 기준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무려 11%나 뚝 떨어졌거든요. 11%면 꽤 큰 폭이네요. 엄청난 거죠. 수치만 딱 떼어놓고 보면 진짜 열기구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장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렇게 증발했는데 주가가 올랐다고요? 네, 제 말이요. 매출이 10% 넘게 줄었는데 왜 시장은 이걸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11%라는 매출 감소의 진짜 본질입니다. 본질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모델로 맥주를 안 마셔서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아, 맥주가 안 팔린 게 아니다. 네,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방금 말씀하신 그 모래주머니들 있잖아요. 그걸 열기구 밖으로 과감하게 다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혹시 아까 말한 그 돈 안 드는 와인이랑 증류지 브랜드들을? 네, 맞습니다. 그 이익을 못 내던 브랜드들을 시장에 매각하는 이른바 사업 철수를 단행한 겁니다. 아하, 억지로 안고 있던 짐을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까 전체 장부상으로는 그 브랜드들이 내던 매출 덩치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덩치는 11% 작아졌을지 몰라도 회사의 실제 재무 구조는 훨씬 더 단단하고 아주 날렵해진 겁니다. 오, 덩치보다 내실을 다진 거네요? 그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한 바로 그 해에 이 회사가 무려 18억 달러라는 엄청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해냈거든요. 잠깐만요. 18억 달러요? 와, 하나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잖아요. 네, 수익성 낮은 사업을 딱 떼어내고
알짜배기 맥주 비즈니스에만 완전히 집중하니까 잉여 현금, 그러니까 회사 통장에 진짜로 꽂히는 여윳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매출액 성장이라는 겉보기를 버리고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찐 실리를 챙긴 셈이네요. 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워런 버핏이 은퇴하기 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막대한 현금 일부를 바로 이 주식에 투자했던 이유도 딱 이겁니다. 와, 워런 버핏이요? 버핏이 거기에 투자를 했었군요? 네. 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은 막 관세 위협이나 매출 11% 감소 같은 그런 표면적인 악재에 덧먹고 주식을 막 던졌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숫자 떨어지면 도망가죠. 그런데 버핏은 이 회사가 뿜어내는 18억 달러라는 진짜 현금 창출력에 딱 주목을 한 겁니다. 단기적인 노이즈가 딱 거치고 나면 결국 주가는 현금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꿰뚫어 본 거네요. 맞습니다. 투자의 본질이죠. 실제로 올해 초부터 주가가 15% 상승하면서 그 판단이 맞았다는 걸 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7 회계연도 순매출도 안정세를 찾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아주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죠. 근데 회사가 이렇게 현금을 막 2조 원씩 벌어들이면 그 남는 돈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결국 다 주주들의 주머니로 곧장 들어갑니다. 아, 배당인가요? 네. 콘스텔레이션은 이 막대한 잉여 현금으로 자사주를 계속 매입해서 주식 가치를 높이고 있고요. 배당금도 아주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어느 정도 주나요? 무려 2015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 왔어요. 현재 주당 연간 4.12달러를 주는데 이게 약 2.6% 수익률입니다. 오, 쏠쏠하네요. 게다가 주가 수익 비율, 그 PE가 여전히 16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걸 고려하면 구조조정 성공한 알짜 현금 창출 기업을 아주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죠. 사업을 가지치기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콘스텔레이션 사례,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다음으로 살펴볼 펩시코의 상황은 결이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 펩시코요? 여기는 정말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죠. 네, 콘스텔레이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안 되는 브랜드를 팔아서 위기를 넘겼다면 펩시코는 조금 다릅니다. 이 거대한 소비재 트렌드 변화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거든요. 건강이라는 아주 거대한 트렌드 말씀이시죠? 맞아요. 펩시코 하면 콜라도 있고 마운틴듀, 게토레이, 도리토스, 퀘이커 오츠, 뭐 엄청난 브랜드 우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마트 진열대 하나를 꽉 채우는 수준이죠. 근데 문제가 소비자들이 갈수록 막 설탕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을 피하면서 위기를 맞은 거죠. 네, 진짜 시대의 흐름이 건강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진짜 큰 위기인 게 이런 거대 기업은 말이죠. 마치 태평양을 건너는 거대한 유람선 같거든요. 아,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덩치가 너무 크니까 갑자기 방향을 휙 틀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갑자기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완전 건강식품 만들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그걸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진짜 대단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 어떤 전략이죠? 펩시코가 그냥 단순히 마케팅이나 포장지만 초록색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체질을 바꾸고 있나요? 성분을 아예 바꾸나요? 네, 기존 제품들의 레시피, 그러니까 성분 자체를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줄이면서도 맛은 유지하는 거죠. 아, 도리토스 맛이 변하면 안 되니까 엄청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공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아예 태생부터 건강한 브랜드를 사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시에테 푸즈 같은 브랜드를 인수했거든요. 아, 시에테 푸지요? 약간 글루텐 프리 이런 쪽인가요? 네, 맞아요. 이런 건강식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사들여서 자신들의 압도적인 유통망에 딱 얹어버리는 거죠. 아, 직접 백지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건강한 브랜드를 인수해서 체질을 확 바꿔버린다. 똑똑하네요. 네. 이게 실제로 재무제표의 숫자들로도 아주 뚜렷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 회복의 신호가 보이나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죠? 최근 3월 21일 마감된 회계연도 1분기 순수익을 보면요. 전년 대비 거의 9%나 증가했습니다. 1분기 만에 9%요? 네, 2025년 전체 성장률이 한 2% 수준이었던 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거죠. 우와, 이 거대한 유람선이 진짜 방향을 제대로 틀고 있네요. 근데 제가 장부를 보다 보니까 1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억 600만 달러로 찍혀 있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놀라실 수 있는데 이 소비재 기업들의 사이클을 보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마케팅이나 투자 비용 때문에 분기별로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아, 분기별로는 좀 들쭉날쭉할 수 있다. 네, 심지어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이 마이너스 폭도 훨씬 개선된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연간 단위로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죠. 연간으로는 현금이 얼마나 남나요? 2025년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이 무려 77억 달러였습니다. 와, 77억 달러요? 1년을 묶어서 보니까 진짜 엄청난 현금이 들어오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이 아까 콘스텔레이션처럼 또 어디로 가느냐?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펩시코도 배당을 주나요? 줍니다. 그것도 엄청나게요. 펩시코는 무려 54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54년 연속이요? 와, 반세기가 넘도록 한 번도 배당금을 줄인 적이 없다는 거네요? 네, 오일 쇼크 금융위기 다 겪으면서도 배당을 올린 거죠. 현재 주당 연간 4.69달러를 주고 수익률은 3.7%에 달합니다. 3.7%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게다가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에 한 5% 정도 추가로 매출이 더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주가도 올해 들어서 벌써 10% 정도 올랐잖아요. 맞아요. PE가 24 정도 되는데 성공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낸 걸 감안하면 아직 투자하기 늦지 않은 딱 회복 초기 단계라고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펩시코가 시애트푸드 같은 브랜드를 사들이면서 방향을 틀고 있다면 세 번째 기업은 아예 스케일이 다릅니다. 누군가요? 바로 킴벌리 클라크입니다. 이 회사는 아예 회사 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회사의 뼈대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인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킴벌리 클라크요. 크리넥스나 하기스 기저귀, 코트넬 휴지 만드던 그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생필품 공룡이 이번에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요. 존슨앤드존슨의 소비자 건강 부문이었던 캠뷰 아시죠? 아, 캠비요. 타이레놀이랑 리스테린 갖고 있는 그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잖아요. 네, 킴벌리 클라크가 그 캠뷰를 무려 487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와, 487억 달러요. 휴지 만드던 회사가 제약 헬스케어 공룡을 삼키는 거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487억 달러라니요. 하나로 수십조 원입니다. 게다가 원자재 비용도 막 오르고 있고 구조조정 비용까지 겹쳐서 지난 1년 동안 킴벌리 클라크 주가가 4분의 1, 그러니까 25% 이상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까진 아니어도 박살이 났네요. 네. 2025년 순매출도 2% 떨어졌고요. 솔직히 총투자 입장에서는 이거 주가 25% 빠진 거 보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무리해 보이는 도박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죠? 제 살 깎아먹기 같은데요? 이 주가 하락은 구조조정이랑 그 M&A라는 뼈를 깎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단기적인 고통입니다. 단기적 고통이다. 네. 기존의 재지 기반 제품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너무 취약하잖아요. 반면에 타이레놀 같은 의약품이나 건강 소비재는 마진율이 훨씬 높고 안정적입니다. 아,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아예 고마진 구조로 체질을 바꿔버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잉여 현금 흐름이 35%나 감소해서 16억 달러로 쪼그라들긴 했어요. 35% 감소면 엄청난 출혈 아닌가요? 현금이 막 말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소폭이 커 보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를 보셔야 합니다. 이 엄청난 수술을 하면서도 여전히 16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을 알아서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아, 35%가 줄어도 여전히 통장에는 16억 달러가 플러스로 찍힌다는 거군요. 네, 본업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긴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벌써 25%나 빠졌고 이 캠뷰 인수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있나요? 네,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이죠. 또 배당인가요? 네. 킴벌리 클라크도 펩시코랑 똑같이 무려 54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온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54년 연속이요. 소비재 기업들 진짜 대단하네요. 주가가 25% 하락하니까 역설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현재 주당 연간 5.12달러를 지급하는데 수익률이 무려 5.1% 달합니다. 와, 배당 수익률이 5.1%요?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네요. 게다가 주가 PE가 수년 내 최저치인 16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론적으로 이 5.1%라는 높은 배당금은 캠뷰 인수로 인한 시너지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한 3% 순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투자자들이 아주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보상인 겁니다.
아, 고뽕을 견디는 자가 달콤한 현금 배당을 얻는 구조군요. 배당받으면서 주가 오를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리면 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펩시코, 킴벌리 클라크 이 세 기업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기대서 사는 지루한 생필품 기업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진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건강이나 세대 교체 같은 시대의 날카로운 흐름에 맞춰서 과감하게 브랜드를 팔고 레시피를 바꾸고 거대한 인수를 단행하는 그야말로 치열한 혁신가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시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는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 현금 배당으로 꼬박꼬박 보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고 다음번에 마트에 가시면 진열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열대요? 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혹은 새로운 취향을 찾아서 선택한다고 믿는 그 작고 신선한 대안 브랜드들 있잖아요. 시에테푸즈나 타이레놀 같은 것들이요. 아, 그렇죠. 이런 브랜드들이 결국은 이 소수의 거대한 소비재 공룡들의 우산 아래로 하나 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탁월한 적응력이 투자자에게는 수십 년간의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지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마트에서 마음껏 누린다고 믿는 수많은 선택의 자유. 그게 사실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놓은 환상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와, 그거 진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포인트네요.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요. 네, 투자의 관점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